안녕하십니까. 긴급속보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7일이고요. 아침 7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죠? 재충전하고 이제 한 주 화이팅 하면서 지내야 될 텐데요. 오늘 아침의 소식들은요. 당연한 것, 칭찬해줘야 될 것들이 왜곡되고 폄훼되는 일들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검사장이 문재인 탄핵을 기획했다. 이런 말들이 문재인의 대변인이었던 김의겸 입에서 나왔습니다. 근데요, 이걸 폭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일 아닐까요? 정말 이상한데요. 어찌되었건 오늘 뉴스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말 동안 쌓여있던 뉴스들 대방출하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여론조사 소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1위 윤석열 52.1%, 이재명은 복지 후진국 논란 무슨 일이 있는가. 이재명 지지율은 얼마 안 나왔다. 39%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다자구도에서 윤석열 35.7%, 이재명 25.7%, 이낙연 13.8%. 그러니까 둘 합쳐서 이재명, 이낙연 합쳐야지 윤석열 총장이랑 오차 범위 이내에서 앞서는 거니까 큰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 이재명 양자구도에서 52.1 대 39.5. 당연히 오차범위 바깥이죠.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니까 6.2. 근데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1을 왜 가까운 쪽으로만 오차범위를 보느냐. 바깥쪽으로 놓고 보면 윤석열 총장이 55% 될 수도 있고 이재명이 한 36%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범위가 더 벌어질 수도 있는데 좁은 쪽으로만 보니까 어찌되었건 과반 이상 윤석열을 지지한다. 자, 이낙연 대 윤석열 54.9 대 36.6. 그러니까 대깨문이든 좌파든 다 집결해도 40% 안 나온다는 겁니다. 딱 답이 나왔죠. 대한민국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라는 게요. 문재인 정권은 안 되겠구나. 그리고 주말에 나왔던 여론조사 중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동안은 40대는 적어도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었는데 40대에서도 문재인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근데 그걸 조금 더 앞당기기 위해서 한동훈이 문재인 탄핵하자라고 기획을 했었다면은 그건 앞서서 본 거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주말에 있었던 일들, 현충일 전후에서 있었던 일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현충일에는 천안함 생존자를 만나서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강조했다고 하고요. 자, 대통령 천안함 폭침 입장을 밝혀라라고 생존자들이 시위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천안함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또 현충원 참배 후에 방명록을 썼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충일 하루 전인 5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방명록에 쓰면서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현충일 당일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의 생존자를 만나서 정부 여당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 대해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처음으로 대선 9개월을 앞두고 지지율 50% 이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이재명과의 양강구도라고 하는데 양강구도라고 하기에는 좀 초라하죠. 이재명 입장이. 야당에서는 문재인의 나라답게를 저격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올해 1월 4일 검찰총장 신분으로 현충원을 참배했을 때는 방명록에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인 이번 현충원에는 검찰이 아닌 나라를 만들겠다고 썼습니다. 지난번엔 검찰의 수장으로서 글을 남겼다면 이번에는 나라의 수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라고 쓴 그 문구는 문재인을 직접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에 공약표가 나라를 나라답게였는데 국민들에게 이를 연상시키면서 분노할 만한 나라가 됐다는 함의를 담은 게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현충일을 계기로 해서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층의 지지를 자신이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현 정권에 분노하는 반문 세력의 결집을 유도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방명록 작성 후에 충원탑 지하의 무명용사비 위패봉안실에 헌화 참배한 것은 뭐 다른 분들도 합니다. 근데 일반 묘역에서 베트남전 대간첩 작전 전사자 유족을 만나서 위로했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죠. 그동안 그 민주당과 좌파에서는 베트남전의 참전 용사들을 그 용병 취급했고요. 그리고 간첩에 대해서 대간첩 작전 전사자 한 사람들. 근데 사실 지금 이번에 보면요. 박지원이 국정원장 하면서 신형복의 글자체를 본인들 국정원에 표어를 쓰는데 썼지 않습니까? 그럼 뭐겠습니까? 간첩을 상대로 싸운 사람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은 명확하게 얘기한 거죠. 북한의 간첩들과 싸웠던 분들, 그리고 베트남에 파병 갔던 분들에 대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던진 거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강조한 거죠. 의미가 있어요. 천안함 괴담 유포 세력, 사실상 여권을 겨냥했다. 윤석열 총장은 또 K9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 이찬호 씨와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후회장 정준영 씨를 각각 만나는 등 안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찬호 씨를 만나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부상당하거나 생명을 잃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헌신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보 역량과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극히 필수적인 일이다 라면서 청년들이 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보훈이 곧 국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자 문재인 씨가 그 북한의 그 질회에 의해서 목함 질회에 의해서 다리를 잃었던 그 군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죠? 짜장면 혹시 먹고 싶냐고 물어봤죠? 지금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뭐 큰 부상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오면은 몸이 하나씩 고장이 나요. 그리고 그거 그동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불만 없이 살았어요. 저도 그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자주포는 아니고 탱크를 탔는데 무릎이 양쪽이 다 나갔거든요. 근데 그거 딱히 나라에 대해서 불만 안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챙겨준다면은 그건 사실 원래대로 한다면은 그 나라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니까 정말 중요한 거고요. 또 이 전준영 그 천안함 전후회장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대전까지 찾아갔어요. 대전까지 윤석열 총장이 찾아가서 천안함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는 세력들, 희생된 장병들을 무시하고 비웃는 자들은 나라의 근간을 위협하고 혹세무민하는 자들이다. 현충원 방명록에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쓴 이유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천안함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는 세력들 누굽니까? 그럼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혹세무민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혹세무민한다고 그냥 들이받은 겁니다. 의미가 있죠. 청와대와 국방부 등지에서 67일째 시위를 해온 천안함 생존 예비역 장병들은 문재인이 방문한 현충원 곳곳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는데 문재인은 답하지 않았지만은 윤석열 총장은 답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천안함에 대해서 폭침이 아니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면서 뭐 심지어 무슨 그 미국의 공작이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게 저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보면은 해도 너무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명확하게 정치권에서도 이럴 때 되면은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정리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아직 정치에 대해서 완벽하게 선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행보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인데 매번 문재인의 일정 전에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선수를 친다는 거죠. 자, 나라를 나라답게 이건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행보를 보면 문재인의 주요 행사 일정이 시작되기 전마다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타이밍 정치를 해왔다는 겁니다. 지난달 17일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의 방미를 앞두고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았고요.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을 지낸 정덕균 교수와 만난 뒤에 반도체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해야 결국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문재인이 반도체 관련 기업 총수 등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서 방미 일정을 시작하기 바로 전날에 언론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 4주년 기자회견 전날에 경제기조인 소득주도 성장 관련 비판 메시지를 냈습니다. 5.18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문재인이 6월 6일 현충일에 현충원을 방문해서 현충일 추념사를 발표하기 하루 전에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조만간에 공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기보다는 참모진이죠. 5명에서 10명 안팎의 소규모 참모진을 꾸리고 있고 참모진이 근무할 사무실을 구하는 작업은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 측근은 주변의 조언과 관계없이 본인의 결심에 따라 입당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가변적이다. 그동안 윤석열 총장 입당한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중마고우인 이철우 교수, 이종찬 아들이죠.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결정이 안 됐다. 근데 그동안 이철우 교수가 메시지가 잘 안 나왔었죠.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총장한테 좀 혼났대요. 왜 자꾸 네 맘대로 얘기하냐? 그랬더니 다 너를 위한 것이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조용하다가 이번에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이 결정이 안 됐다라는 메시지는 어떻게 던졌냐? 허락을 받았답니다. 얘기해도 되냐라고 허락을 받았다는데,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설은 억측이다라고 허락을 받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마고우인 이종찬 아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설은 억측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들은 내용임을 전제로 윤석열 총장은 좀 더 국민의 뜻을 살피고 싶어 한다. 그런 기회들을 더 갖고 싶어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총장과 서울 대광초,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철우 교수는 윤석열 총장이 속내를 털어놓는 몇 안 되는 최측근이라고 주장을 하죠, 본인이. 근데 그동안 언론에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은 윤석열 총장의 의중이 잘못 알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처음으로 공식 인터뷰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인터뷰를 제일 많이 응했던 게 이철우 교수죠. 근데 윤석열 총장한테 좀 혼났죠. 그러다가 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가 되니까 그래 얘기해. 너 얼마나 그동안 얘기하고 싶었겠니? 해라 하면서 메시지를 준 겁니다. 윤석열 총장 측근이라는 사람들의 입으로 갖가지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난 측근도 아니고 동지도 아니고 그냥 친구다. 그쵸? 54년 된 친구죠. 친구로서 정확한 진위를 전달하고 싶어서 당당하게 이름 걸고 나섰다고 말했는데요. 제가 석도훈 변호사님,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듣기로는 이철우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자들이 자꾸 마이크 들이대니까 했어. 막 이랬었다는 거거든요. 그 후로 인터뷰를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알려야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당을 그냥 기정사실화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자가 질문합니다. 언론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은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얘기가 제일 큰 억측이다. 본인한테 정말 입당하는 거냐 물었더니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어떤 결정도 한 적이 없다는 말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최근 윤석열 총장과 소통한 정치인들은 입당이 가시화됐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정치인이니까 윤석열 총장 말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전달했을 것이다. 거기에 언론의 해석이 붙으면서 좀 과장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위가 왜곡됐다는 것인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다. 설명을 들어보니 이해가 가더라. 내가 처음부터 정치하겠다고 한 게 아니지 않느냐. 난 국민한테 소환돼서 나왔다. 그러니 날 소환한 국민이 가리키는 길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국민의 열망과 바람에 따라 할 것이다. 라는 게 윤석열 총장의 말이라는 겁니다. 국민이 소환해서 나 정치할 사람 아니었는데 국민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럼 국민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국민의 열망과 바람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과 분명히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반대의 메시지, 오히려 문재인을 공격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지금 또 민주당에서 아주 그냥 십자포화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손잡는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또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오셔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국민의 열망과 바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최근에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정권 교체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러면서 이철우 교수가 윤석열 총장과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서 통화했다면서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괜찮겠냐고 이번에 처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동안 그냥 막 지르다가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허락받았어요. 다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사퇴 이후 언론과 직접 소통하지 않은 비대면 간접 정치를 선택해서 측근발 미확인 언론 보도를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접적 정치에 대한 부작용 아니냐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윤 총장에게 공보 창구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했다. 나 같은 사람들에게도 기자가 전화 오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 전화가 오니까 나는 대답했을 뿐이다. 그랬더니 윤 총장이 내가 아무리 검찰을 떠났어도 후임자가 결정되고 검찰 인사가 마무리될 때까진 기다리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에 대한 예의라는 거죠. 그리고 김호수가 임기를 개시했으니 이제부터는 직접 움직이겠다. 후임자도 정해졌으니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공보를 담당할 사람을 정하겠다고 하는데 공보는 뭐 장해찬 씨가 한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장해찬 씨가 하는 건데 요 통화를 했던 시점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의 개인적인 일정이 이번 주에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주 정도가 되면 기자들이 좀 편해질 것 같다. 공보 담당자가 확실하게 정해진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철우 교수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참 재밌네요. 자, 주말 내내 김종인 씨 갖고 시끄러웠죠? 윤석열 별의 순간에서 검사가 대통령 직행한 적은 없다.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검사가 대통령 직행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도 대부분 맞습니다. 직업 정치인이 되고 시간이 걸려야 대통령이 됐던 거는 팩트예요. 근데 굳이 검사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동서고금을 봐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 검찰 조직에 오래 있던 사람이 지금의 어려운 정국을 돌파할 수 있겠나라고 어르신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종인 씨는 내년 대선에서 현 야권이 정권을 잡으면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는데 이런 정치 구도에선 리더십과 조정 능력이 있어야 하고 경제에 대한 대안이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라면서 우회적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깠죠 뭐. 당내에서 사람을 찾아야지 자꾸 외부 사람들 이야기를 지나치게 하니까 당 후보들이 부각이 안 돼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했다면서 윤석열 총장처럼 한 분야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보다는 다방면의 경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요즘에 이렇게 이준석 씨를 지지를 하는데 이준석 씨는 어떤 분야에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정치 분야에만 있었잖아요. 그게 뭐 좋지 않, 그 정치 분야에만 있던 사람이 그러면은 대통령 하기에 좋은가요? 좀 애매한 얘기들을 해요. 예. 그러면서 삐져 있잖아요. 내가 윤 총장을 기다리는 것 같은 표현들을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누구를 기다려본 적이 없다. 윤석열에 대한 얘기는 더 묻지 마라. 내가 뭐 그 사람 얘기나 경과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되는데 왜 자꾸 기다리는 얘기를 하세요? 자,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총장과의 공동 모색이 여러 이유로 진척이 안 되면서 불쾌지수가 높아진 것 같다. 국민의힘의 재선 의원의 관측이 나옵니다. 어르신께서 좀 불쾌지수를 그렇게 높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지내시면 돼요. 손주들도 다 장성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는 증손 기다리셔야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증손 나올 텐데, 조금만 기다리시고, 좀, 삶의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 불쾌지수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뭐하러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십니까? 전 좀 안타까워요, 어르신. 뭐 제3자를 통해서 만남은 피하자라는 연락이 왔다. 왜 그러겠어요? 하도 전화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어떻게든 전화 좀 해보게 하려고 거강꾼들이 움직여가지고 그러다가 만나고 평가하는 기회를 못 가지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좀 마음을 비우시고 좀 바라보세요. 사회의 원로로서의 역할을 원로 중에 원로시잖아요. 원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김영환, 검사 나부랭이도 대통령 될 수 있다. 김종인 없어도 된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영환 전 의원이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는 검사 나부랭이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은 전대미문을 이미 깨고 있다. 김종인이 최근에 동서 고금을 통틀어서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고 한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을 존경해왔지만 어제 그 말씀과는 헤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 전에 별의 순간이 왔다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대통령이 되고도 남는다. 속리산에서 내려온 영환도사의 결론이다. 라면서 제 생각이 맞는지 노련한 어르신의 생각이 맞는지는 이제 몇 달 후면 결판이 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는 어르신께서 멘토링이나 저와 같은 사람의 도움 없어도 정권 교체하고도 남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전대미문, 그죠? 전대미문을 깨는 일이 정치다라고 김영환 의원이 얘기했어요. 지금 일고 있는 이준석 돌풍도 전대미문이고, 예, 전대미문, 예, 넘어갑시다. 71년 40대 기술원도 구상유치의 전대미문이고, 5.16 44세의 군인도, 97년의 여야 정권교체도, 흑인 대통령 오바마도, 남아공의 흑인 대통령 만델라도 전대미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정세가 전대미문이다. 경험하지 못한 나라니까요. 그래서 윤석열만이 문재인, 조국, 추미애, 이성윤과의 외로운 싸움을 견디고 비타협적으로 싸웠다면서 지금의 윤석열은 문재인과 민주당이 만들었고 문재인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열어젖힐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개 검사 출신인 그가 민주당의 오만불손한 20년 대세론을 깨고 정권교체의 고지가 눈앞에 바라보이는 능선 위에 서 있다면서 국민들이 무지해서 그를 지지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은 다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계획이 있죠. 그죠? 계획이 있어요. 근데 어르신은 자기만 계획이 있는 줄 알아요.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뭘 하면 안 돼. 허락을 받아야 돼. 자, 근데 이상한 얘기를 또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준석, 윤석열 10원 한 장 발언에 그 결과까지 책임져야 된다.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장모가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 끼친 적이 없다라는 전언이 있었죠? 근데 갑자기 책임지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신은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의혹에 대해 만일 검사의 전문적 식견으로서 사안을 들여다보고 판단했다면 나중에 그 결과까지 책임을 져라.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라고 말한 것을 겨냥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 중 최고라는 분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문제가 없다고 옹호한 것이라면 공사 구분에 대해서 정치인의 자질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인도 살짝 꼬리를 내리면서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 전언에 가깝기 때문에 과장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지켜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좀 지금 막 본인이 업됐잖아요. 야, 나는 진짜 인기가 많아. 야, 역시 내가 지금 하늘을 찌르잖아요. 막 인기가 찌르고 여기저기서 추앙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는 하다가 윤석열 총장 공격까지 이제 시작을 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예. 뚫린 게 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본인 자유니까. 내가 뭐 그것까지 뭐라고 할 건 아닌데. 자, 그렇다면은 이준석이 누구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지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김종인한테도 당연히 칭찬을 받지만 김종인한테만 받는 게 아니에요. 김남국, 이준석 10년의 내공. 윤석열은 불안해. 준비도 안 돼 있고 실력도 부족하다. 김남국이 이준석을 극찬했습니다. 그동안 김남국이 극찬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유력 주자인 이준석을 추켜 세우며 그로 인해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야당에도 기대가 되는 청년 정치인들이 많은데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함께 새로운 정치를 시작했으면 한다. 이게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같이 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여야의 청년끼리 당을 만들자. 이준석 최고. 이준석이 자신과 장경태, 박성민, 이동학 등 자당 여권 청년 정치인들을 열거하면서 호평한 데 대해서 화답을 했습니다. 그죠? 초록은 동생이요. 이런 거죠. 가지는 개편이라. 김남국은 이어서 이준석이 지난 10년간 정치권에서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내면서 버틴 끈기와 노력이 뒷받침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내공이 만만치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김남국은 한편으로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이제 막 반도체 공장 견학 다니면서 공부를 시작한 그를 보면 불안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불과 10개월을 앞두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 복잡한 사회 현안을 벼락치기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는 모습에서 진정성보다는 준비 부족과 실력 부족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몰라서 그럽니까?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 갔을 때도 그쪽에서 교수가 얘기했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얘기하기가 편했다. 그 다음에 실물 경제에 대해서는 잘한다라고 다 얘기했어요. 예.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조응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경제학과 교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다 알아요. 그냥 정치적인 제스처, 그죠?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고견을 듣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걸 진짜로 공부라고 생각하니 남구가 너랑은 다르단다. 그죠? 너랑은 달라. 하여튼 이준석이 당대표 되기를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죠. 예. 이해가 가요. 가는데 근데 이준석이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아예 대통령을 시키자고 하는 칼럼도 지금 나왔어요. 경향신문이에요. 제목은 이거예요. 이준석 현상을 이해 못하는 이들에게 막 주저리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맨 마지막이에요. 자, 다음 대선은 개헌이 없다면 이준석 대통령 후보가 이미 예약돼 있다. 아니, 정의당, 청년 정치가들 및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제안처럼 대선 후보 자격 완화가 초당적으로 합의된다면 이번 대선에도 출마가 가능하다. 자, 지금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요게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자,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40세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얘기겠어요? 자, 1번. 여기서 얘기하는 개헌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내각제로 가는 개헌 얘기예요. 그래서 개헌이 생기면은 내각제가 되니까 이준석은 대통령 자리가 없으니 이준석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대통령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총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합의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잘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경향 칼럼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요? 초당적으로 합의를 해서 개헌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 이준석을 출마시키면 이준석이 대통령이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준석이 단순히 당대표를 지금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향에서 칼럼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칼럼이 나왔어요. 개헌을 해서 대통령 자격을 40세 이하로 낮추면 이준석이 지금 출마하면은 윤석열 이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띄우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또 헷갈리고 계셔. 제 방송 쭉 보신 분들 다 아십니다. 그냥 들어와서 이준석이 대통령이 개헌을 해서 이준석 대통령을 만들자라고 경향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김남국은 이준석을 띄우고 윤석열을 까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공수처에서 수사하라. 공수처에서 수사하라는 거예요. 김용민이 얘기했어요. 김남국이 나오면 김용민이 참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김남국, 김용민 콤비는 지금 입장이 뭐냐? 윤석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라. 검찰 내부에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계형 정치검사 신조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정권에 잘 보여서 그런 게 아니다. 이성윤이 후배 검사와 지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 진급은 정권에 잘 보여서 그런 게 아니다. 피고인 신분이 된 후에도 이성윤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서울중앙지검의 현안 보고를 계속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중간 간부들과는 식사 자리를 이어갔으며 사의를 표명하지 않고 직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살아온 나날을 담담히 설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너희들 봐봐, 나 조금 있다가 지금 기소됐지만 진급할 거야. 나처럼 살아야 돼. 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상대로 친정권 검사라고 쏟아지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비쳤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성윤의 변호인 측 인사와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하더라 라고 전했습니다. 이성윤의 이와 같은 심리, 당당한 심리, 자신을 향해서 친정권 검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발언과 유사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발언권을 얻은 뒤에 저는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검사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1994년 검사로 인간된 후에 대한민국 검사로만 일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검사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예정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생계형 정치검사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면서 상대편을 비판하는 분위기인데요. 앞서 정치검사가 특정한 정치적 정파성을 띈 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들을 지적하는 표현이었다면은 생계형 정치검사는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나 소신보다는 보직이나 승진 여부에 따라 사건 자체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직을 던지는 검사도 줄어든 상황에서 생겨난 자주적 표현 같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완전히 갈라진 검사들이 반대파를 비판하는 반감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신조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은 대단합니다. 당당합니다. 내가 정치검사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그죠? 살아온 나날도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이완용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일제시대 때 태어난 사람들은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조선왕조의 신하였던 사람이지만은, 일제 딱 보고서는, 저기가 클 것 같으네?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충성을 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누가 욕을 해도, 결국 봐라? 낄낄 웃으면서, 봐라? 한일합방 되고 나니까, 일제의 자귀도 받고, 뭐 그런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예. 문재인의 최측근 중 하나였던 김의겸이 충격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자, 이거를 한동훈 검사장을 공격하려고 했던 얘기 같은데, 저는 이게 왜 공격이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동훈 잘했다. 성공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김의겸, 한동훈은 허화평 공격에 한동훈, 그럼 당신은 허문도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김의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가리켜서 지금은 이제 사법연수원 부원장 됐죠. 발령 났습니다. 쿠데타를 기획했던 허화평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은 김의겸이야말로 허문도 씨를 닮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맞섰습니다. 언론인 출신 허문도는 전두환 정권에서 대통령 공보비서관 등을 맡았습니다. 자, 김의겸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한동훈은 12.12 쿠데타를 기획한 허화평이고 이성윤은 장태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를 한동훈 검사장과 당시 수사를 가리켜서 이게 얘기하는 게 이제 조국 수사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사건 그리고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을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과 그 수사를 가리켜서 검찰 쿠데타라고 비유하고 전두환 정권의 군사 쿠데타에 비유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2020년 4월 총선에서 야당의 승리를 뒷받침해주고 내쳐서 대통령을 탄핵하려던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79년, 80년에 쿠데타를 기획하고 작전을 짜는데 허화평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 자리에 한동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 한동훈이 야당 승리를 위해 수사를 했고 문재인 탄핵을 위해 수사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쿠데타고 기획하고 작전 짜는 게 한동훈이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변인 정도 했으면은 사실 정보가 많아요. 그죠? 저는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저자들이 봤을 때 한동훈은 문재인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자다, 탄핵을 기획하는 자다라고 저자들은 공격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격이 아니라 칭찬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한동훈, 누가 법치주의 부정하는지는 국민이 판단한다. 한동훈 검사장, 자기들의 편을 들지 않는 나를 비롯한 공직자를 얼마나 욕보이고 쫓아내고 싶은지 알겠다. 김의겸이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욕했던 허문도 씨를 닮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의겸은 조국 책 내용처럼 말 같지도 않은 검찰 쿠데타 소리를 반복하는데 누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요, 법대로 하면 다 쿠데타라고 보는 거죠. 저 사람들의 판단이 그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한동훈 검사장 얘기는 아니 난 법대로 한 것뿐이다. 법치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뿐이다 라는데 제 해석은 그래요. 저 사람들은 법을 지키면 쿠데타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요즘에 자꾸 젊은 사람이 제 말씀은 그냥 주관적인 얘기니까 좀 들어보세요. 젊은 사람이 좋은 학교 나오고 딱히 뭐 회사 생활이나 이런 것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좋은 학교 나오고 정치권에 입문했는데 능력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학교는 능력을 대변하지는 못하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라는 증표는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좋은 대학원을 나오면 아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구나 이게 증표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능력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도 너 하버드도 안 나왔으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버드를 나와서 성과가 없으면은 그것은 능력이 있다고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그대로 끊으냐면요. 한동훈 때문에 그래요. 한동훈은 검사가 됐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외국에 유학을 많이 가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공무원 되고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많아요. 나라에서 보내주는 유학들. 근데 보통 그냥 갔다 와요. 근데 한동훈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미국 뉴욕의 명문대 중에 명문대인 콜롬비아 로스쿨을 갑니다. 그럼 보통 그냥 로스쿨 수료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은 콜롬비아 유학만 갔다 온 게 아니라 로스쿨 유학만 갔다 온 게 아니라 거기서 뉴욕주 변호사가 됩니다. 미국에는요 주별로 변호사를 뽑잖아요. 주별로 변호사의 수준이 또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뉴욕 변호사가 미국의 변호사의 꽃이죠. 예. 제일 센 데예요. 근데 한동훈은 거기서 단기로 로스쿨 나와서 뉴욕주의 변호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나 하버드 나왔어가 중요한 사람이랑 실제로 미국에서 뉴욕주 변호사 그 단기에, 그죠? 보통은 위탁교육 가가지고 그냥 갔다 돌아오잖아요, 공무원들. 거기서 그 짧은 시간에 그 어려운 미국의 뉴욕 변호사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누가 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굵직굵직한 사건은 다 하고 그냥 사람들, 수사들 다 해결해버리고 수사에서 최고 누굽니까? 한동훈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이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73년생입니다. 아직 40대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굳이 개헌까지 안 하더라도 한동훈을 대통령 만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그 사람들 식으로 능력만 보자고 한다면은? 한동훈 검사장이 뭐라고 얘기했죠? 20년 전에 내가 검사 된 이후로 나는 할 수 있는 출세 다 했다. 수사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손바닥 비빈 적도 없고, 그러니까 술 같이 마시자고 형들이 얘기하니까 선배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수사해야 돼가지고요. 차라리 그 시간이 있으면 쉬겠습니다. 책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안 좋으니까 선배들이 질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관계 안 좋았지만은 한동훈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한동훈을 귀히 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좀 이런 게 나눠져요. 어떤 사람의 일은 끝까지 챙기고 그 확실하게 능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맡겨요. 한동훈한테는 다 맡기니까 한동훈은 윤석열을 좋아하죠.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그 평생 내가 어느 대학교 나왔는지 갖고 이렇게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대학을 안 나왔어도 잘하면 돼요. 삶의 궤적으로 스스로 평가받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좋은 대학 나오면은 사회 초년생일 때 좋은 자리로 시작하기가 쉽겠죠. 근데 그 다음에 행보가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 하버드 공대,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가 좋고 나쁘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특정 학교를 폄훼하고 싶지 않아요. 그 과가 그 학교에서 랭킹 높지 않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계속 얘기해요. 컴퓨터 사이언스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버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똑같이 그 과 별로 안 좋아해요. 얘기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넌 떠들어라. 그래, 좋은 학교다. 훌륭한 학교다. 미국의 훌륭한 학교가 제가 봤을 때는요, 수십 개 돼요.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미국 유학 갈 때 50위권 안에만 들면 좋은 학교예요. 인프라나 예산이나 교수 수준이나 세계 최고인 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무엇을 배워왔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근데 유학을 안 가도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유학을 단기간 갔다 왔는데 한동훈은 그 단기간에 뉴욕주 변호사도 됐구나.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못 만들어준다. 대만 퇴짜에 한국 영업이 불가능할 수준이다. 자, 대만 한국 기업이 주문한 반도체 뒤로 돌려라. 파운드리 목고한 한국 팹리스 매출 절벽. TSMC 등 자국 기업 우선 주문. 대한 팹리스 등들 실적 급등세. 한국과 매출 격차 크게 벌렸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TSMC가 공정이 지금 일나무 벽도 깼다는 거예요. TSMC가, 그러니까 최고의 반도체는 지금 TSMC에서 만들어요. 애플도, AMD도, 뭐 이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회사들이 설계는 하지만은 공장이 없어요. 그럼 옛날처럼 그냥 단순한 하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건데요. 단순한 하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기술이 없으면 설계를 아무리 잘해줘도 못 만드니까. 그래서 기술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규모의 어떤 경제가 달성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 예전 같으면은 삼성에다가도 많이 물량이 갔을 텐데, 이제는 TSMC랑 삼성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 버렸어요. 따라잡기가 힘든 단계까지 왔어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이 감방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감방에 가기 때문인데, 근데 자,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도 설계 능력이 뛰어난 업체들이 있어요. 그 반도체를 설계해서 TSMC에다가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안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가 있기 때문이죠. 막상 미국과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대만이 점점 더 중요해져. 그래서 중국의 공세에 맞춰서 미국과 일본이 대만에 백신을 풉니다. 미국의 상원의원들이 군용기 타고 대만을 날아갔어요. 그리고 75만 회분 제공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굳이 정상회담 안 해도 갖다 보내줘요. 우리는 정상회담 하면 55만 회분 얘기하잖아요. 일본도 지금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124만 회분을 대만에 보냈습니다. 일본, 미국 합쳐서 벌써 200만 회분이 가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송영길이 아이디어라고 낸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재용 가석방으로 풀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으로 풀겠다는 겁니다.